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서머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의 쏠림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올랐던 종목이 3일 후에는 상승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현선물 시장에서 엇갈림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고 또 어떤 종목군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이라크 문제와 관련돼서입니다. 최근에 종교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것이 자칫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실제로 유가의 상세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분쟁 자체가 향후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라크 석유 시장은 과연 전체 석유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슈가 확대로 가느냐 아니면 이라크 이슈만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능성을 반반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라크 석유 시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라크 석유 시장의 전반적인 크기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인 일평균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원유 생산 비중, 전 세계 원유에서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3% 조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한 3.7%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설사 크게 문제가 터져서 이라크에서 수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우디, 이란을 비롯한 옆에 국가들 쪽에서 조금만 더 생산을 해내게 된다면 이라크의 실제 생산량이 단 하나로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석유를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수출 탄력 둔화에 따른 그런 효과는 시장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석유 생산이 멈췄을 때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것을 도식화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사우디고요. 2위가 러시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중동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니까요. 이라크 정도의 추이면 국제유가의 영향력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 차질을 보이면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불 정도를 끌어올린다. 만약에 사우디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한 20불 이상, 거의 30불 가까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타격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라크의 공급 차질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한 7불 정도 끌어올릴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다라는 것이니까 이라크 석유 시장의 크기는 우리의 우려보다는 생각보다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그리고 확전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신의 흐름을 본다면 쉽게 사그러들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유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마감한 지난 주말 마감한이죠. 지난 주말 마감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현물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가격이 아니라 현물 가격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죠. 물론 최고점 수준인 $110 수준까지는 아직은 약간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보지 못했던 가격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비교적 거래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브렌트유도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오르면서 $110를 장중에 돌파하기도 하는 등 3대 유종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현재 이라크 이슈의 핵심 뭐냐면 이것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나가면서 확전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이 길어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아주 길어지게 되면 시장 충격은 초반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둔화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전되는지 또 기간이 길어질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내전이 터졌을 때의 평균 기간이 나오는데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유엔이 개입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들이 개입했을 때 중동의 전체적인 내전 상황에서의 평균 기간을 내본 것입니다. 전체 내전으로 보면 보통 한 7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를 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3년이 조금 넘게, 유엔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6년 정도,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뭐 여러 국가들이 개입했을 때는 실제로 확전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변으로 확전되었을 때 경우에는 보면 거의 뭐 8년이 넘는 8년 절반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내전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 확산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혹은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 자체를 아예 종식시키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졌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 2차 5.1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전쟁의 초기 국면을 살펴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이가 단순하게 이라크 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해묵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이라크 정부, 어떻게 보면 친미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라크 정부와 이란이 한 편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 물론 지상군 개입은 안 하지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또 달리 이라크 반군과 시리아가 또 한 편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이라크 이슬람 판도를 놓고 보게 되면 수니파가 절대적이고요. 시아파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고 그 중에서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 있는 이라크 같은 경우 지금 한 편을 맺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 뭐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상대적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강한 국가들 대부분은 수니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쟁으로 만약에 확전되게 되면 이것은 의외로 좀 심각한 종족 분쟁, 또 지역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초동 국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 봐야 된다. 오히려 길어지게 되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초기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느냐에 시장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석유가 나지 않는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라크 석유 시장의 크기 그리고 이것이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 원유 수입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8% 내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 대비해서 아주 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익 금액 그 비중이 전체 GDP에서 작지 않은 비중,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월별로, 그러니까 연별로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월별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 유가의 평균 가격인데, 이게 110달러를 넘어서 가버리면, 결국 2012년에 최고치를 보였던 이 110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가버리면, 현재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입 물가라든지, 전체적인 교육 조건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같은 경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전체 GDP, 명목 GDP의 거의 8, 9% 정도가 석유 수입 금액이기 때문에 이 석유 수입 금액의 증가 자체는 당연히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사우디에서부터 쭉 주로 중동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뒤로 가면 이제 좀 먼 국가에서 또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절대적이지만 지금 이라크 정도의 비중도 보면 7.6% 거의 8%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인데 우리가 수입하는 비중은 7%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향은
생각보다는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조속히 결론이 나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그 석유 비중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수입하고 있고, 만약에 확전되게 될 경우 우리가 지금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이라크 등 전부 상당 부분 거의 5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 쪽의 문제가 확산되게 되면 이쪽의 유가가 올라가고 석유 수송이 줄어들고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될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벌어지는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리 걱정하고 뭐 종목을 판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지금 GDP 대비해서 원유 소비 금액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 4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장 높고요.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한국이고요. 대만, 인도. 이런 국가들 과거 이제 오일 쇼크가 터졌거나 유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주로 한국, 대만, 인도 같은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유가가 폭등하게 된다면 그와 비슷한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의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태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련 영향이라든지 경제에 미친 영향 살펴봤는데 이것을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떤 투자 관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흥국의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선진국의 에너지 섹터, 한국의 에너지 섹터를 살펴봤을 때의 특징은 한국만 내리고 최근에는 신흥국, 선진국 모두 에너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동참을 못하느냐? 물론 미국 에너지 그 회사들과는 좀 다르죠.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기도 몰리고 있고 배당도 많이 준다고 하고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과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반적인 반등 기조에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상대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상대 강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1 올라갈 때 해외가 1 올라가면 상대 강도는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들은 급등하는데 우리는 급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실제로 글로벌 펀드에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펀드가 놓고 봤을 때 선진국이나 신흥국 에너지 섹터들은 전부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떨어졌는데 한국 기업들은 워낙 많이 주가가 빠져서,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 너무 많이 주가가 빠져서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올랐고 오늘도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의 견조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반등의 성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유가 반등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인지 성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모두 섞여 있고 좀 더 강하게 영향을 준 것은 유가의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의 반등에선 정제 마진이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속도의 차이, 과정의 차이, 이유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만약에 전쟁, 지정학적 위험,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져서 실제로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유가가 올라버리면 실제로 이런 정유주들에게는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타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지정학적 이슈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탈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 석유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종목군들, 국내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겠다. 즉 유가가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에너지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투자,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레벨도 넘어가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라크 사태가 좀 더 심각한 확전 상태, 종교적인 분쟁 형태로 길게 가고 거기에 또 미국도 참여하는 좀 다각도의 그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이들 종목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외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본질적인 펀더멘탈, 석유 제품의 수급, 공급 우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중동에서
추가적인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플랜트가 계속 증설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동남아를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조금 증가하겠지만 그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중국의 석유화학 정유업체들이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업체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이들 업종의 전반적인 수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급 우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상대 수익률 개념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영속적인 투자 혹은 추세 반전의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라크 관련 사태가 예상외로 길게 가면서 또 확전되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크게 키우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유가의 수준도 전고점, 그러니까 사상 최고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정도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종목 선택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IT,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쏠렸던 일부 자금들이 에너지 섹터 쪽으로 들어오면서 단기 수익률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라크 사태가 확전되지 않고 안정된 흐름으로 유가의 상승세만 가져간다면 그때는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IT나 내구재에 쏠려있던 또 중국 소비주에 쏠려있던 자금들을 약간은 에너지 섹터 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전략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가고 이라크 관련 사태도 크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시장 대응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위험 자산의 축소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대 종목에서는 핫앤콜 항상 두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핫 종목은 대부분 신고가거나 최근에 상세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대로 이제 콜드 종목 쪽에서는 신저가거나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 오늘의 핫 종목은 정말 이 주가가 핫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또 급하게 빠진 이후에 잠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정도고요. 다만 주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논란거리에 계속 휩싸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거리에 쌓여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기업입니다. 최근에 게임의 중심은 모바일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MMORPG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에게 리니지라든지 NC소프트가 만들어내는 주요 대작 게임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최근의 주가 하락 요인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것이었는데요. 2분기 들어서는 약간의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반등 조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냐면 기존에 가장 핵심으로 밀고 있는 핵심 게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핵심 게임들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죠. 보시면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대침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이 업데이트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1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만 여전히 몰입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전사의 탄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 리니지의 PC방 점유율이 전사의 탄생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추가하면서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리니지의 과거 대비 장악력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정체를 보이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과거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다시 사용자가 늘어나고 아이템 판매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리니지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대작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 게임이 과거 지금 최신의 이제 모바일 게임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와일드스타라고 하는 신규 게임을 미주 지역, 유럽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리니지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대작 게임만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신규 게임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게임주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기존 게임은 업데이트를 통한 플러스 효과, 그리고 신작 게임이 뭐 과거만큼 아주 탄력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분명히 플러스 알파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미 6월 달에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달의 흐름, 그렇다면 2분기 말부터 3분기까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실적 흐름들을 아마 주가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들과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를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 살펴봤던 리니지 1의 매출 그리고 이제 이익 같은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익이 1분기에 바닥을 치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업데이트 효과로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니지 1이라고 하는 게임은 국내에서만 히트한 게 아니라 유럽 지역이라든지 그 외부 지역에서도 많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12년만큼까지의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균치 정도, 전체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치 정도는 상회할 정도의 실적을 2분기부터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살펴보셨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PC방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드워2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서버를 확대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서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 파란색 지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증설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서버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색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참여자가 적은 그런 서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 지역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서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서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유저가 많아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된 아이템 매출이라든지 게임 확장팩의 매출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NC소프트의 실적 전망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연간 기준 실적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3년도에 약간의 바닥을 찍고 2014년, 2015년에 매출도 늘고 이익도 꾸준히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실적의 안정감을 찾아 나간다면 결국은 이 종목의 핵심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연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게임주 치고는 이익률 30%가 육박하는 게임주 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모바일 게임주들이 보통 20배, 많게는 뭐 3, 40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15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2개월 포워딩이라 미래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충분히 주가가 이 영역대에서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뭐 싸다, 정말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패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놓고 봤을 때 이건 패할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기간이 길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내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전략상에 있어서 질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아진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향후 NC소프트의 모멘텀, 바로 저는 추가적인 M&A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넥슨과 NC소프트가 지금 합병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는 거의 뭐 최강자, 국내 최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모바일 쪽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또 모바일 쪽의 채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에서 여러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가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네이버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 현금을 저는 향후 쓸 때는 결국은 M&A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데가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NC소프트가 향후 모바일로 진출하기 위해선 기존의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의 흡수합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 M&A 모멘텀을 끌고 갔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즉 수년금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NC소프트는 지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오늘의 핫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 않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M&A라고 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실시할 수 있는 무기, 실질적인 무기인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콜드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에 삼성그룹 정말 얘기가 많았죠. 이건희 회장의 와병, 그러니까 이제 병석에 누운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또 지주에서 안 할 거다 그러면서 뭐 좀 많이 주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 이슈는 삼성의 휴대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구조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삼성전자에 바로 부품을 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이 중국 시장의 TD-L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기술 표준이거든요. 우리나라 YMAX와 비슷한 방식의 LTE인데 중국이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표준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D LTE 폰, 그 다음에 중국은 TD LTE 폰이라고 하는데 방식만 다른 거죠. 어쨌든 중국도 이제 4G가 시작을 했고요. LTE 폰 출하 전망이 앞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채택률도 2015년 정도만 돼도 20%, 전체 매덕대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 20% 이상이 LTE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팔리고 있는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LTE폰의 40%는 애플, 그리고 2위는 의외로 쿨패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 스마트폰에선 중국 내에서 아직 1위지만 LTE폰만 놓고 보게 되면 3위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조기에 갤럭시 S5도 투입하고 갤럭시 S F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5를 약간 더 고급화한 그런 모델까지도 투입하면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LTE폰에서는 애플에 비해서 또 중국의 로컬 업체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 스마트폰 자체,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거기에 굉장히 사양이 높고 가격은 낮은 중국의 저가 폰, 저가 패드들이 꾸준하게 출시가 되면서 향후 경쟁 심화에 관련된 부담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는 탑을 찍고 점유율 기준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물론 대수는 계속 늘어가겠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은 늘어가겠지만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쟁력도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애플 쪽입니다. 아이폰 판매량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고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5에 가게 되면 삼성 쪽에서도 갤럭시 노트 4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진, 이제 화면이 커진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로 옮겼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화면이 커진 아이폰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LTE폰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폰을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1위 사업자들과 애플이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결국 부담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은 견조하나 삼성 갤럭시 관련 부품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4월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봤을 때 2위권 업체들 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의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 전체 시장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게 레노버와 화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부담감이 삼성전기에는 아마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담감을 결국은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부분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굉장히 복합적인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 삼성전기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가 나오는데 기판부, 카메라 모듈부, 파워부, 그다음에 MLCC와 같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상품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핵심은 MLCC, 그다음에 기판, 파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비중이고 EMC가 이제 조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MLCC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사업부가 최근에 정체에 빠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무라타를 제외할 경우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MLCC 관련된 수익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인데요. 최근에 무라타가 굉장히 늘고 있고 삼성전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익성 자체는 무라타만 개선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하향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삼성폰이 많이 팔리면서 삼성전기의 그 점유율이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하이엔드 폰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고 베트남에서 저가 제품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사업부, 즉 MLCC 사업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지금 MLCC, 지금 이게 LCR 사업부의 전체적인 실적 전망인데 MLCC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EMC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EMC만 늘면 뭐합니까? EMC 비중 자체가 작은데. 그 기존의 기판 사업부, MLCC 사업부, 파워 사업부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익성은 정체에 빠지고 EMC 같은 신규 사업부만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시장 포션 자체가 크지 않고 삼성전기의 점유율 대비해서 크지 않으니까 실적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 전망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시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 이익이 매출액이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2013년보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개선은 언제? 빨라야 2015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룹 관련 이슈로 약간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내려가면 PBR 1배 정도의 수준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은 사업부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삼성전기가 급속도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적자를 몇 분기 연속한다면 PBR 1배 아래 내려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4만원대 초반,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 2분기 실적 부진을 바탕으로 해서 3, 4분기부터는 약간의 정상화 과정 그리고 2015년도에는 라인업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특히 베트남 쪽에서 저가 제품들의 판매량이 빠르게 늘게 되면 즉 미드엔드나 로우엔드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베트남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른 기판 사업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조금 넓혀 나가면서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스에 따른 사물 인터넷의 증가에 따른 그런 효과를 예상해 보면서 자동차라든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 쪽에 추가적으로 부품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PBR 1배 아래 정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4만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에서 4만원 초반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시각보단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IT 관련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서비스 시장이었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서비스 시장의 강화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빅 IT 빅브라더스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에 또 잘 정리된 보고서가 있어서 그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고서는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IT 공룡 3인방이 그리는 미래 비즈니스 청사진입니다. 빅브라더스 3인방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략의 핵심은 M&A를 중심으로 향후 어느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마이클 포터의 산업 수명 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그런 얘기일 텐데요. 어떤 산업이 흐름에 있어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 2010년도, 11년도에 아이폰이 초기에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도입 시기였고, 이때 아이폰이 전부 다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기에 삼성이 끼어들면서 삼성이 시장을 장악했고,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 업체들이 모두 끼어든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 시장이 되면서 서서히 성숙기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제품들의 스펙이 전부 상향 평준화, 가격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산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컨드 웨이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파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부터 도입되면서 성장기로 가야 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전반적인 기업 성장과 이익 성장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산업 주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 M&A, IT 빅브라더스의 M&A를 통한 전략을 통해서 제2의 성장기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홍원근 연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기업을 살펴보죠. 먼저 아마존인데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작이 뭐였습니까? 온라인 리테일, 말 그대로 전자책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자책에서 시작하다가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하나씩 넓혀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전자책.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전자책이 나와서 전자책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자책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킨들이라고 하는 태블릿까지 갔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온라인 리테일에서 시작했지만 이 온라인 리테일이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는 전반적인 리테일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테일 업체로 성장했다가 이제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즉 기기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확대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키바 시스템과 같은 물류 시스템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드론이라고 하는 그 비행체 회사를 왜 인수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물류 시스템에 따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전자책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서비스를 파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아마존닷컴에서 시작했다가 음악, 비디오 이런 콘텐츠 쪽으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킨들 같은 디바이스들을 강화하고 파이어 TV, 아마존 대시라고 하는 물품 주문 시스템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체 스마트폰이 3분기에 나오면서 향후 디바이스에 대한 강화도 점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스마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컨텐츠에서는 이미 장악을 했고요. 플랫폼도 이미 거의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서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TV, 지금 뭐 그 다음에 그 킨들이라고 하는 태블릿, 아마존 폰까지 나오게 된다면 거의 장악하는 게 되겠죠. 다만 네트워크와 관련된 흐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들의 M&A 전략은 온라인 그 이북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든 리테일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물류 시스템, 디바이스, 또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확장,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실 그룹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은 그런 M&A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M&A가 있었는데 이 중에 큰 것만 살펴보더라도 초기의 시작은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부들을 인수했죠. 대표적으로 뭐 포스틴이라든지 에드모비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굉장히 앱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서비스, 이와 관련된 광고 이런 것들에 주력했던 1차 성장기에서 2차 성장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을 인수해 나가면서 사업부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스트랩 같은 것도 인수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스마트홈 서비스 이런 것들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또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 드론과 비슷한 그런 비행기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라라고 하는 스마트폰 조립 형태의 프로젝트도 있지만 실제로 이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물류 서비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 룬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구글의 무인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업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2차 성장기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구글은 서서히 괴물이 돼가고 있는데요. 컨텐츠도 강화하고 있죠. 플랫폼도 강화하고 있죠.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디바이스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모바일 시장은 지금 거의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있을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구글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전혀 없는 지역에 애드벌룬, 즉 프로젝트 룬 일종의 풍선을 띄워서 그 풍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일종의 와이파이 기기를 엄청나게 지역이 넓은 와이파이 기기를 하나 띄워 놓는 거죠. 아니면 돈이 조금 많이 들긴 하지만 통신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을 기반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쓰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글 서비스를 향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실제적으로는 네트워크망에도 참여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쪽에서 또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 장악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검색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장악은 이미 끝났고 컨텐츠 영역에서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앱들을 통한 컨텐츠 제공도 이미 끝났고요. 디바이스, 뭐 스스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지는 이제 않고 있습니다. 모토로라도 팔았죠. 그렇지만 구글이 최근에 다른 그 회사들과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들 거기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구글의 무인카라든지 향후 또 우주여행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룬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을 최근에 인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결국은 이 기업은 디바이스도 네트워크도 플랫폼도 컨텐츠도 모두 갖춰가고 있는 정말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용자 확보를 늘리기 위해서 뭐 M&A 같은 것보다는 추가적인 사용자 확보를 위한 노력들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어센타라고 하는 여기도 똑같은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오큘러스 VR이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은 약간 게임 쪽에 그리고 가상현실 쪽에 무게를 둔 M&A 전략을 현재 특색 있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화채앱과 같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시징 앱, 또 인스타그램 같은 그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을 페이스북에 실으면서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채워놓은 이후에 컨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기업들을 현재 인수하면서 첫 번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기업은 뭐 네트워크 쪽,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특히 디바이스는 이미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죠. HTC와 함께 페이스북 폰을 만들었습니다만 시장에서 보기 좋게 실패를 했고요. 다만 컨텐츠 쪽은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플랫폼, SNS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의 페이스북의 위치는 거의 뭐 독보적, 절대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기업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양쪽으로 점점 넓혀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IT의 빅브라더스들의 흐름을 쭉 점검해 봤는데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미래 전략의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말 그대로 통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이제 컴퓨터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장악했지만 모바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모바일 시장은 말 그대로 군웅할거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통일된 OS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통신사마다 또 개발 회사마다 약간씩 변형을 했다라는 점에서 동일한 플랫폼이긴 하나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또 버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소규모 OS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버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군웅할거 시대다. 이런 군웅할거 시대에 확실하게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킬러 앱들이 결국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바이스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다른 시장으로 계속 발을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IT 쪽에서 새로운 수요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 과정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개념으로 보면 가상현실, 로봇, 또 스마트홈 이런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은 외국 얘기, 미국 얘기였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자, 이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지죠. 왜냐하면 디바이스 측면, 즉 제조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글도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낸 자신들의 기준기기,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가장 기준이 되는 기기를 만들어낼 때 다 누구와 협력했습니까? 맨 처음에 초기에만 HTC와 협력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삼성, LG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플랫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죠. 특히 이제 삼성이 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 타이젠 OS를 바탕으로 하는 가전시장, 스마트폰 시장 이런 것들을 계속 넓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엔 동참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타이젠 같은 경우 인텔과 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마저도 주저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부품 경쟁력,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제조 경쟁력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라고 보여지나 실제로 플랫폼 경쟁력, 컨텐츠 경쟁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스마트홈이나 IoT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향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LG도 팜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결국은 TV 쪽에서 스마트 TV 쪽에서 의미 있는 OS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노력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그렇다면 모든 투자를 IT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내려놓고 해외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혁신적인 기기가 나오더라도 누군간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른 외국 기업보다 뒤처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이 기술력, 만드는 기술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OS를 현재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가전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면 선진국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협력할 수 있는 OS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향후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얼마까지 넓힐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향후 IoT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해외 쪽의 IT 빅브라더들의 전략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은 플랫폼 자체가 없고 디바이스의 경쟁력만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이어나가되 우리나라의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플랫폼 경쟁력까지 확보하거나 플랫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그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도 투자 가능하고 SK하이닉스 지금도 투자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과연 플랫폼 영역까지 넓혀 나갈 수 있는지를 장기 투자의 시금석으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시장도 어렵고 종목 대응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분명히 변화하는 건 두 가지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IT 수요에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종목군들이 향후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도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발굴, 또 여러 가지 전략들, 이슈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